엄마 돈 이미 다 썼어. 다시는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 여러분, 내 새끼가 이런 말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고 그것도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시건가요? 그리고 이런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말순, 올해 68입니다. 이 나이까지 살아오며 많은 일을 겪었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도 가슴 아팠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30살 때 남편을 잃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작은 분식집을 차려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에 500원 받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가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댈 때마다 무거운 가스통을 옮길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키우자고. 큰아들 민호는 어려서부터 영리했습니다. 공부도 곧잘했고 말도 참 예쁘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말순이 내가 복이 많다고, 아들이 저렇게 똑똑하니 나중에 효도 제대로 받겠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만 했어요. 둘째 준호는 형과는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어요.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려 누워있으면 조용히 물 한 잔 갖다 주고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습니다. 민호가 화려한 장미 같다면 준호는 소박한 들꽃 같은 아이였지요.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이 모두 장성했습니다. 민호는 대학까지 마치고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고 준호도 기술을 배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분식집 매출의 반 이상을 저축했고 몸이 아파도 병원비 아끼며 한 푼이라도 더 모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갈 때마다 마음이 든든했어요. 이 정도면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혼자서도 살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봄, 민호가 갑자기 분식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무겁고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됐지만 민호는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사 생활의 한계를 느꼈고 이제 자신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듣고 보니 그럴듯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다잖아요. 창업이 대세라고. 민호도 나이가 40이니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민호는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선뜻 내어줬을 텐데 이번에는 망설여졌습니다. 그 돈이 제 노후 자금의 거의 전부였거든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 앞날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다시 찾아와서 간절하게 부탁할 때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효자였는데 이번 한 번쯤이야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을 민호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통장에서 돈을 빼며 손이 떨렸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고맙다며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꼭 성공해서 갚겠다고, 엄마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민호가 그럴 리 없다고, 설마 엄마를 속일 리 없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불길한 징조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민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고 말투도 어딘지 어색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신호들을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읽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네요. 돈을 건네주던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을 건네준 후 처음 한두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민호가 간간히 전화를 걸어와서 사업 소식을 전해줬거든요. 사무실도 구했고 직원도 뽑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덩달아 설렜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정말 큰일을 해내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이 들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다리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하루가 바빠서 시간이 금방 지나갔는데 이 나이가 되니까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특히 뭔가를 기다릴 때면 더욱 그래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민호한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처음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연락이 오더니 점점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열흘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나중엔 한 달이 넘어도 소식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면 항상 바쁘다는 소리부터 했습니다. 목소리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뭔가 무뚝뚝하고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 생각했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식 걱정만큼 마음 아픈 게 또 없다는 걸 말이에요.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었거든요. 민호야, 엄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사업은 잘 되고 있고. 아,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그럼 언제쯤? 나만 믿으라니까요. 바빠 죽겠는데.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짧은 통화에서 느낀 건 냉랭함이었어요. 예전에 따뜻했던 우리 민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정말 바쁜 건 아닐까? 성공하려면 이 정도 고생은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자꾸만 민호 생각이 났습니다. 떡볶이를 끓이면서도 손님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어요. 같은 상인회 언니들이 물어보면 아들이 사업 잘 되고 있다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불안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더 힘든 건 혼자 있는 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꾸만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사업이 망한 건 아닐까? 민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그런 날들이 몇 달 계속되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나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온몸이 아파오는 걸 여러분도 아시겠죠? 어깨는 뻐근하고 소화는 안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혈압약도 자주 먹게 되고요. 가장 속상했던 건 둘째 준호였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분식집에 들렀는데 제가 많이 수척해진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많이 야위셨네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괜찮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 형한테서 연락 왔어요? 요즘 형이 전화도 안 받던데.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준호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가 동생 전화도 안 받는다는 말을 들으니 제가 혼자만 바보같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돈이 단순한 돈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40년 가까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이었으니까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노후 자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민호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제 돈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민호와 알고 지내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민호를 요즘 술집에서 자주 본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여자와 함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민호의 변한 태도, 뜸해진 연락, 그리고 차가워진 목소리까지.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큰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건 아닐까? 민호를 너무 몰아세우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어미의 마음으로요.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진실은 제가 직접 찾아 나선 게 아니라 우연히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야채를 팔고 계신 김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거든요. 말순이, 혹시 민호 사업 어떻게 돼가? 그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요? 혹시 무슨 소리 들으셨어요? 아니, 그게 우리 사위가 건설업계에 있는데 민호가 하던 사업이 2달 전에 망했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완전히.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달 전이라니요. 그때까지도 민호는 저한테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걸음걸이도 휘청거렸고 가슴은 터질 것 같이 뛰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몸이 견디지 못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사업이 망했다면 제 돈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동안 민호는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민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이번엔 받더라고요. 민호야, 엄마다. 만나야겠다. 지금은 바빠요. 나중에. 아니야, 지금 당장 와. 할 말이 있어.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나 봐요. 민호도 뭔가 느꼈는지 잠시 말이 없더니 1시간 후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1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가슴은 두근거리고 손은 떨렸어요. 혈압이 확 오르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럴 때 혼자 있으면 정말 위험하다는 걸 나이 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민호가 왔을 때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구나.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이 아니라 어딘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거든요. 엄마, 왜 이렇게 급하게 부르셨어요? 민호야, 사업이 망했다면서.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숨기려고 애쓰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누가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언제부터 거짓말을 한 거냐? 엄마한테 사업 잘 된다고, 곧 돈 갚겠다고 하면서. 엄마, 제가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내 돈은 어떻게 된 거야? 그때 민호가 한 말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엄마 돈 이미 다 썼어요. 사업 실패하면서 빚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갚아요? 다시는 돌려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40년 가까이 모은 돈을 이미 다 썼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차갑게 말하다니요. 민호야, 너 정말 그런 말을 엄마한테 하는 거야?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도 망했다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사과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제가 키워준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어지러웠습니다. 이런 걸 허탈감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절망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눈을 감으면 민호의 차가운 표정과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몇 번이나 일어나 앉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충격을 받았을 때 몸이 견디지 못한다는 걸 그때 절실히 느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현실이 조금씩 받아들여졌습니다. 제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이 정말로 사라진 거였어요.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었을까요? 몸이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 가끔 여행도 갈 수 있었을 텐데요. 더 충격적인 건 민호의 변한 모습이었어요. 언제부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차갑고 무책임한 사람이 됐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그 아이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제대로 밥도 못 먹었어요.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님들한테 웃는 얼굴을 보여야 하는데 억지로 웃는 것도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함께 의논할 수 있었을 텐데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어요. 다들 아는 눈치였거든요. 동정하는 표정으로 보거나 아니면 수군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땅속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말순이가 아들한테 당했다면서?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이 들어서 이런 일 당하면 정말 서러울 것 같아. 이런 말들이 귀에 들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아들을 너무 믿었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준호였습니다. 며칠 후 분식집에 들른 준호가 형의 일을 알고 나서 울먹이더라고요. 엄마, 제가 대신 갚아드릴게요. 하지만 준호도 자기 살기 바쁜 나이였어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갚을 수 있겠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후에 대한 모든 계획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으로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는 걸 말이에요. 민호가 떠나간 후 며칠은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충격을 받으면 회복하는데 정말 오래 걸린다는 걸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월세를 낼 돈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은 저축해둔 돈에서 조금씩 빼서 쓰곤 했는데 이제 그 돈이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집주인한테 사정을 얘기해야 하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분식집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재료비도 부담스러워졌고 무엇보다 기운이 없어서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와도 예전처럼 웃으며 반갑게 인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소문이 났더라고요. 말순이 불쌍해. 평생 모은 돈을 아들한테 다 틀렸다잖아. 자식이 그럴 수가 있나? 정말 세상 참. 그래도 우리는 조심해야 해.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이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동정의 시선도 싫었고 수군거리는 소리도 싫었습니다. 괜히 외출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더 힘든 건 밤이었습니다. 혼자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나, 아들을 너무 믿었나,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후회들이 끝없이 몰려왔어요. 특히 새벽 3시, 4시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진다고 하잖아요. 그 시간에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책감과 원망이 교차하면서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준호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형이랑 싸웠어요. 뭐라고? 형을 만나서 엄마 일로 따졌는데 형이 화를 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준호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평소에 차분한 아이가 이렇게 흥분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자기를 너무 압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사업에 집중 못했다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더 답답했어요. 내가 민호를 압박했다고요? 오히려 걱정되어서 전화한 것뿐인데 그게 압박이었다고요? 준호야, 그만해. 이제 형제끼리 싸우지 마. 어떻게 그만해요? 형이 너무 하잖아요. 준호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저는 오히려 더 슬펐어요. 이제 형제끼리도 갈라서게 생겼구나 싶어서요. 내 때문에 두 아들이 사이가 나빠지는 건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 엉망이 됐어요. 준호는 형을 원망하고 민호는 아예 연락도 안 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쪼개지는 걸 보니 돈보다 더 큰 걸 잃은 것 같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꾸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뭘 해도 재미가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고 몸무게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알고 지내는 박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말순아, 복지관에 같이 가지 않을래? 복지관요? 거기서 어르신들 프로그램 하거든. 나도 처음엔 싫었는데.
가보니까 괜찮더라고.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복지관이라고 하면 왠지 더 초라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박할머니가 계속 권해서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복지관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김 할머니는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고생하고 계셨고, 이 할머니는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서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간단한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눴어요. 오랜만에 웃을 일도 생겼습니다. 물론 집에 돌아가면 다시 현실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하루 몇 시간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소개해준 청소 일자리도 시작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당장 생활비는 벌 수 있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움직이다 보니 우울한 생각도 조금 덜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은 힘들었어요. 특히 월말이 되면 월세 걱정에 잠을 못 잤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이가 더 들어서 일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어느 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자식에게만 의지하려고 했구나. 그동안은 분노와 원망만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조금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민호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지만 이제라도 내 힘으로 살아보자는 생각이 서서히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을 보니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시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조금씩 생겼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인생이 저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복지관에 다닌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김 할머니가 신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순아, 오늘 저녁에 편의점에서 로또 사보자. 내가 어젯밤 꿈에 죽은 남편이 나와서 숫자를 알려줬어. 아이고, 할머니. 그런 거 믿어요? 하지만 김 할머니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해서 함께 편의점에 갔습니다. 평생 로또 한 장 사본 적 없었는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저도 한 장 샀어요. 1,000원이 아까웠지만 김 할머니 혼자 사기가 미안해서였죠. 그리고 일주일 후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복지관에서 돌아와서 TV를 보고 있는데 로또 당첨 번호가 나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관심도 안 가졌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제 로또 용지를 꺼내서 확인해 봤어요. 첫 번째 숫자가 맞더라고요. 우연이겠지 했는데 두 번째도 맞고 세 번째도 맞고 결국 6개 숫자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몇 번을 다시 확인했는데 정말 맞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로또 용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나? 혼자서 중얼거리며 앉아 있는데 현실감이 전혀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당첨 금액을 확인해 보니 15억이었어요. 평생 상상도 못 해본 큰 돈이었죠. 세금을 떼고 나서도 여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김 할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말순아, 내가 뭘 했어? 내 남편이 너도 챙겨준 거야.
로또 당첨이 확정되고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의 기분은 정말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월세 걱정에 잠 못 이뤘는데 이제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준호한테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준호는 처음에 믿지 못하더니 나중에는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편히 사세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돈이 생기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더 이상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민호가 찾아온 거예요. 소문을 들었나 보더라고요. 문을 열었을 때 민호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야위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뭐 하러 왔냐?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보다 보니 측은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나를 배신했을 때 난 모든 걸 잃었다. 돈만 잃은 게 아니야. 너에 대한 믿음, 가족에 대한 신뢰, 내 자존감까지 다 잃었어. 엄마, 이 돈은 내가 다시 찾은 희망이야. 더 이상 내 돈이 아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돈도 아니야.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라. 민호는 계속 사정했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몇 달 전에 그 아픔과 절망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돈이 생겼는데 너무하는 건 너야. 엄마 노후 자금을 그렇게 차갑게 포기하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뭐 하는 거냐? 결국 민호는 그냥 돌아갔어요. 뒤돌아서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돌이켜보니 민호에게 돈을 빼앗긴 것도 로또에 당첨된 것도 모두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자식에게만 의존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거든요. 지금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제 이야기를 해주면 다들 신기해하면서도 용기를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특히 자식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내 노후를 다 맡겨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가족이 소중하지만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자식에게 배신당해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로또에 당첨된 건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였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또다시 자식들한테 퍼주며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이제 저는 제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요. 가끔 여행도 가고 아픈 곳이 있으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복지관 후원도 하면서 의미 있는 일들에 돈을 써요. 준호와도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더 이상 제가 준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됐거든요. 민호요. 가끔 소식을 들으면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해요. 아직 사과하러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스스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정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되 내 삶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저도 68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 노후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